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입니다. 일단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그런 시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주가에 대한 향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라던가, 혹은 물류 대란,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 혹은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 이런 건설주들에 대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점 혹은 역발상에 대한 관점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그 중에서도 DLNC를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뭐 도시 정비 사업이라던가 혹은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주가 대부분이 수도권, 서울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에 대한 우려 혹은 분양에 대한 우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는 사실 대부분의 지방이에요, 지방. 특히 굉장한 남쪽 혹은 굉장한 북쪽 이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수도권 근방 혹은 서울 근방에서는 여전히 분양에 대한 경쟁률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꺾이지가 않고 있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다르게 봐야 한다. 따라서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업을 위주로 이제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주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한 부분이 지금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만 좀 보더라도 1조 7천억이에요. 1조 7,500억인데 사실 수주 잔고만 따졌을 때에도 25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3조 5천억, 약 3조 5천억의 수주를 기록했고요. 수주 잔고 25조 원이 넘어요. 따라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배 이상, 15배 이상의 그런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DLNC가 지금의 가격대에서 얼마나 더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적만 좀 보더라도 사실 우려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꺾이고 있지 않아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혹은 물류 대란이 조금이라도 피크 아웃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건설에 대한 혹은 이런 시크리컬 수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이미 9%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다 한들 이에 따른 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커버 혹은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한 커버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보통 건설사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200%만 넘지 않아도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주요 건설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가 안 되고 그나마 현대건설이 그나마 부채 비율이 좀 적은 편인데 한 103% 정도, 100%가 살짝 넘죠. 따라서 DLNC가 재무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산업을 꾸리는 데에도 아마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다거나 금리 상승폭이 너무 크다거나 할 경우에는 신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에도 높은 금리를 내야 되고요. 특히 그 상황에서 부채가 많다면 부채가 굉장히 많다면 신산업을 진행하는 데에서도 재무적으로 꽤나 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DNC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수주잔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요. 참고로 DLNC의 90% 이상의 재고 자산은 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DLNC가 가지고 있는 90% 이상의 재고 자산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나 굉장히 안정적인 건설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평가 능력, 시공 평가 능력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8위였어요. 8위. 8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시공 평가 능력이 3위까지, 3위까지 뻥튀기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위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밖에 없어요. 3등이 DLNC입니다.
따라서 아크로라는 제 1군 중에서도 1군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편한 세상이라는 1군 축에 속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벨로퍼라던가 혹은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시공평가 능력에 대한 그런 확장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아마 DLNC를 보고 있는 특히 건설사 중에서는 DLNC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도가 작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이면은 이제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250만 원 이상을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250만 원 이상을 임기 내에 지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 믿지 않아요. 네, 사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센티멘트,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만 제공을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서울이라던가 수도권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요. 네,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벨로퍼가 조금 더 이제 우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사실 핵심 지역의 이제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사실 이쪽에 대한 그런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겠다라고 이미 넌지시 밝히고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용적률도 500% 이상까지 끌어올려준다면 지금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들, 2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500%가 넘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더 많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혹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룸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민간 주도, 지금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공급이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겠다라는 것도 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재건축 이제 재초원이라고 하죠. 재건축 이제 초과 이익률에 대한 환급을 이제 3천만 원까지만 공지가 되었다면은 1억 원까지 이제 늘리겠다라는 방안도 충분히 이런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구간별로 세액도 이제 많이 줄어줄 것이라는 그런 정보 혹은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풍기고 있기 때문에 건설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씩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DNC라던가 혹은 신산업 부분에서도 사실 뭐 탄소 포집이라던가 혹은 수소 관련된 그런 설비라던가 아니면 소형 원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돈이 되는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특히나 핵심적인 부분은 건설 주들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에 대한 그런 규모예요. 규모. 예를 들어서 1,000조 원 넘는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산업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 혹은 에너지 이쪽에 대부분이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에너지력 그리고 식량이 압도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 뒤를 이제 잇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1,0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 뭐 반도체 혹은 자동차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AI라던가 UAM 기계 이런 것들은 1,000조 원이 안 됩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뭐 데이터 이런 것도 1,000조 원이 안 돼요. 그나마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정도가 1,000조 원이 넘는데 이런 건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실 나라 하나하나당이 1,000조 원이 넘어요. 뭐 중국도 2,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규모를 풀겠다. 미국도 1,000조 원 규모 이상의 인프라 재건을 풀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재건 비용만 이미 지금까지의 재건 비용만 최소 900조 원이 넘는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규모가 640조 원이에요. 그만큼 이 건설 같은 경우도 규모가 사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에너지라던가 그런 식량에 버금갈 만큼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혹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디렌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취한됐을 때, 전환됐을 때 그런 가치를 생각했을 때에도 지금의 시가총액인 1조 7천억 원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9,600억 정도, 9,600억 정도의 그런 토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신산업에 대해서도 뭐 탄소 포집 혹은 수소 혹은 소형 원전 이 중에서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이미 실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에 따라서 물류라던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대한 피크아웃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9%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드려서 비행기 값이 60만 원에서 이건 제가 한 두 달 전, 한 달 전쯤에 좋은 마음 기쁨 텔레그램 방에서 분석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앞으로는 상승률 기준으로 물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상승률 기준으로 꺾이는 그런 모멘텀 혹은 꺾이는 그런 뉘앙스가 밝혀질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특히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주가 하락폭을 겪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들을 이제 종목들을 편입해 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제 계좌를 오픈해 드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드려서 비행기 값이 60만 원에서 120만 원 됐을 때에는 해외여행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비행기 값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 이후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비행기 값이 오른다면 이때쯤이면 가볼만 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저산업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서 만약에 수주를 했는데 추후에 이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폭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난처하겠죠. 따라서 수주산업, 특히 건설, 조선, 철강, 이쪽에 대해서는 수주를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이 증가긴 증가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주 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업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주라던가 혹은 준공, 착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해서 충분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LNC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런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방향성 완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재무적인 성과라던가 혹은 건설업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